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진정한 리더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천 크리스토퍼로 오십시오. 부천 크리스토퍼. 화이팅! 오늘 이 토론회는 토론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SNS로 생중계되고 또 저렇게 뉴스앤 다큐에서처럼 직접 녹화해가지고 방송에 내보내기도 하고, 이야, 참 아주, 여기 아주 관심이 아주 대단히 높습니다. 우리 지방선거 관련된 최초의 정책 토론회라서 그런지 아무튼 대단히 관심이 높은데, 오늘 토론하는 모습들을 한번 좀 잘 보시고 판단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그래도 이렇게 바쁘신데 많이들 정말 관심들이 정말 높은 것 같습니다. 많이들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오는 6월 13일에 실시하는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부천시 가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후보로 출마한 세 분의 후보가 우리 부천 시민들과 그리고 원밀동, 역곡 1, 2동, 춘희동, 도당동 거주 유권자들께 공개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펼쳐 보이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자칫 화려한 말솜씨를 뽐내는 자리로 비칠 수 있으나 말과 말 사이에 촘촘히 박힌 후보들의 고민과 생각 그리고 향후 의정계획과 실천 의지를 확인하는 내실 있는 토론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토론회 현장에 계신 시민들과 우리 후보들의 지지자들께 그러면 오늘 토론에 참여하신 더불어민주당의 자랑스러운 후보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순서와 자리 배치는 사전에 결정하기로 했는데 지금 방금 결정했습니다. 우리 후보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후보는 오경희 후보자입니다. 원미 종합시장 매니저를 역임하셨던 목영희 후보자입니다. 다음 후보는 사회적 기업 행복도시락 대표를 역임한 박명혜 후보입니다. 마지막 현재 부천 시의원이고 재선에 도전하는 정재현 후보입니다. 네, 오늘 토론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론 시간은 오늘 총 토론은 2시간을 넘기지 않겠습니다. 각 주제별 섹션의 시작은 사회자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은 총 4개의 섹션으로 구분하여 진행할 것입니다. 각 주제별 섹션의 시작은 사회자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답변이 모두 끝난 다음에 발언권을 얻어 각 후보가 다른 후보에게 주제의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호 토론은 주제별 사회자의 질문에 답하는 상대 후보자의 답변을 잘 들으셔야 질문하실 수 있고 답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1인당 총 발언 시간이 30분 이내임을 명심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질문과 답변 모두 횟수와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으나 오늘 1인당 총 발언 시간이 30분 이내임을 명심해 주십시오. 30분을 초과하면 발언권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섹션을 달리하면서 사회자가 드리는 첫 질문의 순서도 돌아가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긴장된 토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출마의 변입니다. 2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부천시 의회 그리고 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하고자 하십니까? 이 2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드리니 함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서에 의해서 목영희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가선거구 예비후보 목영희입니다. 제가 왜 시의원이 되려고 하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우리 동네 그리고 제가 사는 동네에 착한 욕심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동네 일에 관심이 많아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부천시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안 끼는 데가 없었습니다.
모으고 지금은 사라진 구청과 동주민센터 문도 두드리면서 동네 봉사활동 일을 시작했었습니다. 이후 제가 했던 과정들이 주민들과 공공이 함께 지역 일을 해나가는 과정인 것을 알게 됐고 이것이 거버넌스, 그것을 제가 경험 모으고 지지 기반을 해줄 수 있는 기관과 협의를 하면 지역이 변한다는 것을 동네 일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부합니다. 아득했던 지난 정권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난 지금 뉴스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도 어려운 살림에 조금씩 희망을 품는 것을 보면서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동네 봉사일을 하면서 앞서 말했듯 먹고 사는 것, 필요한 가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것이 민생, 소통, 정의라는 가치였고 에서 우리 동네 더불어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한 착한 욕심을 더 크게 부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안 치기로 했는데 이러셨군요. 너무 답변을 잘해 주셔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박명애 후보입니다. 오바마 대통령께서 출마의 병을 하셨었던 것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흑인인 본인이 미국이라는 국가에서 대통령으로 출마할 때 소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어로 제가 하고 싶지만 한국어로 번역을 하자면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옳다고 믿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한 성취를 이룰 수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 말이 정책의 우선순위를 약간만 조정한다 하더라도 어린이들, 노약자 혹은 다른 약자들이 조금 더 좋아지고 국가가 그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시의원이 많은 일을 하거나 뭔가 뚝딱뚝딱 내놓는 자판기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국가 재정이나 중앙정부의 예산을 다루는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동네에서 티도 나지 않으면서 뭐 그렇게 바쁜 척 하냐는 욕을 들을 수도 있는 자리였고 저 또한 시의원들을 보면서 그들의 활동을 체감하기 어려웠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출마의 결심을 하고 지역의 상황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지역구 민심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지? 2014년 지방선거를 보니 강동구, 정재현 시의원이 합쳐서 49%를 득점하고 다른 타당이 35%를 득점했습니다. 2016년에 김경엽 의원님은 42.43%를 득점했고요. 그리고 또 타당은 34%를 득점했습니다. 17년 대선 때는 문재인 정부가 무려 44%를 득점했습니다. 우리 원도심 지역인 가선거구의 유권자들이 지속적으로 문재인 혹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추이가 계속 늘어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뭘까? 지금껏 부천에서 여당의 역할을 했던 시장님이나 4개 지역구의 국회의원, 각각 영역에서 활동한 시의원들에게 지지를 보내고 응원을 하고 있다는 표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서 저는 10년 동안 당 없이 무당파로 지냈었는데 민주당의 당원으로 가입하면서 이런 지역의 정세 변화, 흐름, 그리고 집권 여당으로서 시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행정이 아무리 작더라도 실현 가능할 수 있겠다. 현실 정치에서는 실현을 하지 않고 이상만 가지고 있으면 어렵지만 그간의 행정의 연속성과 실현 가능성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내건 정책이나 목표들이 저의 의상과 맞닿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여서 저는 민주당으로 현실 정치를 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재현 후보님.
제가 부천 시민신문 기자를 할 때 꼭인가 어느 동네에서 2대인가 시의원 주민토론회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마 전국에서도 처음일 거고 우리 부천 역사에서도 처음인가 싶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습니다. 토론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요. 사람에겐 누구나 명예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 석자를 드높이고자 하는 욕구 같은 거죠. 그래서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해서 그 평판으로 이름이 드높여지는 것, 이런 게 뭐 정치인의 숙명 같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를 하거나 연애를 하거나 하는 게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게 되어야 되는 시점이 돼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4년 동네를 열심히 다녔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휴대전화엔 전화번호가 가득 차고 사람들의 민원이 쏟아지는 걸 보면 실제로 일을 하긴 하나 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동네마다 보여지는 것도 좀 있습니다. 원미동은 조금 있으면 주차난 때문에 폭발 직전이고 몇 곳은 아이들이 수영하러 다닐 곳이 없어서 궁동에 가거나 고강동으로 가야 하는 현실, 이런 동네마다의 숙제, 그리고 도당동, 춘희동 경계지역은 아직도 재개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소송 중이거나 또한 뭐 멱살잡이를 하고 주잡이를 하는 판, 이런 판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한 주민들의 삶은 요원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하나하나 고쳐보는 게 정치인인 제가 하는 일,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 일이 남았고 그걸 할 수 있는 정당이 우리 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아직 할 일이 좀 남았습니다. 할 일을 마치면 시의원 그만하다. 네, 이제부터는 상호 토론입니다. 모든 후보가 다 할 필요는 없지만 하고 싶은 분은 저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다른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신가요? 네, 박명혜 후보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느 후보에게? 저는 오늘 정재훈 후보를 타겟으로 나왔습니다. 네, 정재훈 후보에게 질의해 주십시오. 4년 전에 출마할 때 동네북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나오셨고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본인이 시의원으로서 4년간 죄송한데 몇 가지 질문할 수 있어요? 제한 없습니다. 시간은 총 30분 이내에서 오늘 발언을 마치셔야 포함해서 됩니다. 30분? 네. 짧게 하겠습니다. 4년 동안 본인이 처음 시작한 마음 그대로 4년 의정활동을 잘하셨는지 가장 중점을 두고 한 것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초심을 지켰다고 할 수 없습니다. 초심 같지 않더라고요. 마음이 마음 같지 않고요. 그리고 한 3년쯤 되면 게을러지고요. 4년째 되면 문자 보내는 횟수가 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 텀을 지나고 나서 선거 때가 되면 굉장히 예의가 발라지고 SNS 글이 자주 올라옵니다. 누구나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7가지 약속을 했는데 2개는 워낙에 큰 약속이라 지킬 수 있을까? 아니 근데 분위기를 만들어보자 해서 국회의원도 못하는 그 경인전철 지하와 우리 서명 받고 했었거든요. 그거 하고 뭐 몇 가지를 넣었는데요. 그건 거의 그냥 분위기만 띄우고 GTX 연결 문제나 이렇게 논의하고 있는 중이고 나머지 5가지는 김한수 부천시장 공약과 같이 했던 공약들이라서 대부분 지금 시행되고 있죠. 근데 가장 수영교실이나 생존 수영하는 거나 그리고 CCTV 충분히 다는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CCTV 달았다고 범죄율이 떨어지진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주민들의 요구가 그랬고요. 나머지 5가지 정도는 거의 다 완성해서 운영되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무리한 공약 안 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래서 얼추 잘 되는 건 같습니다. 근데 아직도 부족하죠. 초심 지키는 것 녹록지 않더라고요. 하나 더 여쭤보자면 지방의회 역할은 조례를 제정하고 행정사무를 감사하고 예결단을 심의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년간 통계를 쭉 뽑아보니 그동안 저희가 4년 동안 58회 개정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우리 정재훈 의원님이 대표 발의를 한 건은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상정 전에 처리됐고 하나는 개정안이 있고 그 외에는 참여자로는 많이 했었는데 대표 관리 건수가 없었는데 혹시 특별히 대표 관리를 하지 않은 것 이유가 있습니까?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부천시 되게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저기 앉아계신 서은상 의원님하고 저하고 윤병국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면 부결되거나 좌초됩니다. 그것은 어떤 거예요? 이유는 뭐 다들 아실 거니까 여기 오신 분들 거의 다 아시죠? 잘 안 되는 이유. 이게 이런 겁니다. 사실은 싸움 전선에 선두였으면 노란돌이 정 맞는 것처럼 동의들을 잘 안 해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김종국 선배처럼 열심히 주변과 어울려서 뭘 하거나 이런 건 좀 힘겨웠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척점에 항상 섰던 것에 앞자락에 서 있는 사람이라서 그다음 조례가 잘 가거나 이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아예 포기한 측면이 많죠. 이게 솔직한 답입니다. 네, 저희는 JTBC처럼 즉시 팩트체크를 못합니다. 이 점을 알려주시면 그리고 답변 시간도 자신의 발언 총량에 포함된다는 것도 알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지켜질 그러면 상호토론 1섹션의 상호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후보자의 삶과 시대적 가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령 전문에서 우리는 중산층과 서민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에게 희망과 미래가 있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정의, 안전, 통합, 번영, 평화를 우리의 시대적 가치로 삼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직 후보로 나선 후보자가 그동안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자신의 삶이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이 시대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박명혜 후보님부터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는 학생운동 2년, 노동운동 8년, 정책보좌관으로 4년, 그리고 사회적 기업 9년, 사회적 기업을 하면서 53만 그릇의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강 정책은 13개 정책 분야 56개의 정책 의제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 정책 분야 중에 사회적 약자, 소수자와 인권을 존중, 보호한다. 저는 국회에 4년 동안 있으면서 노말헥산이라고 하는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은 화학약품을 계속 사용한 노동자, 태국 여성 노동자가 안진뱅이 병에 걸려서 일어나지 못한 사건을 폭로하고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 노동자의 문제 권리에 앞장섰습니다. 10인 미만 사업자인 식당에 종사하는 종업원들과 고용주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살펴보고 정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매년 장애인을 고용하기에 의무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분담금을 내는 가장 많은 기업이 삼성임을 매년 지표로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저의 정책 활동들은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들이었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노동가치 존중이라고 하는 정책 분야에 대해서 저는 93년부터 2000년까지 안한반도체 노동조합을 하며 법적으로 보장된 생리휴가를 써야 할 때 증거를 내라는 그런 사용자, 저희의 이름은 없고 머신의 이름으로 불리어야 했던 그 노동 정책을 바꾸기 위해 맞아가며 싸우며 안한반도체에서 9년간 3교대 근무를 했습니다. 더불어 잘 사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경제라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 한 번도 한국 사회에서 실험해보지 않은 사회적 기업이라는 조직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실현하는 일을 했습니다. 복지, 근간소 복지국가 완성이라는 것을 위해 지역의 복지협의회랑 함께 활동을 했습니다. 이런 저의 1년의 활동은 13개 정책 분야 56개 정책 의제에 맞닿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정재현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하도 페이스북에 고향 얘기를 많이 해서 어디서 태어났는지 거의 다 아실 겁니다. 사회로 사고 났던 미도라는 동네가 제 고향인데 옛날에는 영월군이었습니다.
영광군이었는데 논산과 바꿨죠. 논산을 충남으로 주고 위도를 전남에서 전북으로 바꿨죠. 그만큼 이렇게 번성했던 섬이었죠. 조기 잡던 실산바다가 제 고향이었습니다. 제가 요즘 자주 쓰는 말인데 제가 인생을 허투루 살지 않았나 뭐 이런 고민을 좀 자주 합니다. 제 인생을 요약하면 학생운동, 기자, 홍보 전문가 그리고 공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되게 의아하게 생각하시지만 제가 서울신학대학 신학과 목사님 항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대학을 들어간 시점이 87년도였으니 그 뜨거운 항쟁의 시기를 겪으면서 소심한 교회 오빠가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달라져서 학생운동을 열심히 하다가 그때 당시 강동부장님이랑 같이 라면 많이 먹었습니다. 유한대 중학생이 놀러가 같이 먹고 제 옆에 학교 같이 투쟁했던 동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학생운동도 뭐 인천 지역, 부천 지역 학생들이 모이는 집단의 간부도 하고 뭐 이렇게 오랜 시간 학교를 좀 운동하러 다니는 듯한 살아오신 분들이 많을 텐데 김경희 국회의원님도 학교를 대모로 가지지 않았나 뭐 이런 의혹이 있지만 그런 것처럼 이렇게 다들 그렇게 다녔던 대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신문사 사진부장도 하고 그랬어요. 사진을 찍고 이러니까 동네 잘 아실 겁니다. 저기 김병원 선배라고 당시 부천 구민혁 의장님 하시고 이럴 때 부천 시민신문 사진기자가 빈다고 너 사진기자 좀 해봐라. 그래서 드디어 직업의 전선으로 우루과이 라운드 반대 단식 농성 하다가 입사시험 보고 그래서 신문사 기자가 됐죠. 그래서 그 기자가 됐을 때 박명희 후보가 파업할 때 제가 취재 갔던 기자였습니다. 이래저래 인연들을 따지면 그래서 그 박명희 후보 제 책에도 썼지만 한 20년 넘게 알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오래 알던 분들이 같은 정치 일선으로 나온다는 게 반갑고 좋은 일이 있긴 합니다. 그렇게 기자했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말지 기자했고 한겨레 신문에서 한겨레 리빙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벼룩시장 업계를 먹어보겠다고 한겨레가 나섰다가 한 80억 까먹을 때 그 회사 노조위원장이었고요. 그러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업홍보 담당하는 홍보팀장이었습니다. 한 8년 했는데 그때 월급이 꽤 많았는데 김만수 시장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제가 비서팀장으로 오면서 정치 인생이 시작됐죠. 그렇게 정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선택할 것도 없이 민주당의 당원이 됐고 민주당의 후보가 돼서 지금은 치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빼빼로데이를 11월 11일로 아시는데 그날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농업인의 날이기도 합니다. 가래떡데이라고 요즘 부르죠. 그 홍보를 최초로 했던 게 저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홍보 전문가로서의 삶을 한 8년 살았고요. 그리고 지금도 주로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인생 허투루 살지 않도록 열심히 살고 그리고 민주당의 당원으로서 정체성이 맞도록 최선을 다하는 중입니다. 항상 지적을 잘 받아들이고 열린 자세로 살아야 되는데 되게 고집스러운 사람이라 그 점은 좀 약점이긴 합니다만 염종현 의원님보다 좀 더 존경하는 김경희 의원님의 지도를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목연희 후보님 발표해 주십시오. 저는 사회적 강자와 약자를 구분하지 않고 더불어 사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처럼 저 목연이도 지역 주민들과 서로 돕고 소통하며 한 20여 년을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삶이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와 뜻을 제가 같이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무엇 하나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동네 민원이 들리면 되든 안 되든 나서서 해결하려고 해왔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그동안에 저희 지역에서 활동했던 것들을 그냥 부족하지만 조그만하게 이렇게 사진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저는 이걸로 답을 가름하겠습니다. 네, 이건 나중에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경희 후보님 답변하실 때 조금 더 마이크에
네, 알겠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두 분도 조금 더 목소리가 크게 똑똑히 들릴 수 있도록 네.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상호 토론입니다. 상호 토론하실 후보님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 너무 많이 뺏기는데. 네, 박명희 후보님. 정세현 의원님, 저희가 지금 4년간 민주당 지역에서는 여당 역할을 계속했고 올 8대에도 크게 변함이 없을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의 시대에 걸맞는 시의원으로서 새롭게 거듭나거나 다짐하실 생각이 뭐 다른 게 있으신가요? 혹시? 질문의 취지를 이해 못하겠습니다. 주제가 더불어민주당이 강력에 걸맞는 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동안은 이제 4년간은 개인의 역량이 굉장히 발휘되었던 것 같은데 지금 시기에 집권 여당 실제 부천에서도 이제 책임지는 여당으로서의 시의원 자체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질문이 어렵나요? 네, 지금은 좀 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신곡북개천의 예를 들면 그걸 토건으로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기 주역이었던 여러분들이 저렇게 앞에 쫙 앉아 계신데 평가를 받으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겁니다. 근데 주목해야 될 건 여당의 시의원이 해야 하는 것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선 어려운 건 약간의 불합리가 보여도 지적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반적 제안이나 이런 건 되게 할 수 있는데 집행력은 있는데 통찰력은 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거 좀 눈 감고 살아야 하는 뭐 이런 측면들이 많습니다. 실제 의원 생활을 해보시면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 걸 잘 조화롭게 잘 만들어가는 거, 책임 있게 집행된 정책을 챙기는 것, 이 정도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것 정도가 여당의 의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또 질문하실 후보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그러면 두 번째 섹션 상호 토론까지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를 들어가기 전에 정재현 후보님 발언 시간이 20분 남았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의정 활동의 실제입니다. 시의원을 하다 보면 시 정책과 민원인들 사이 그리고 주민과 주민 사이에 이해와 의견을 달리해서 갈등을 빚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 들면 재개발의 경우 찬성하는 주민도 계시고 반대하는 주민도 계십니다. 너무 팽팽해서 어느 한편을 들기가 굉장히 난감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할 기회가 굉장히 많을 텐데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 후보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갈등을 해결함에 있어서 어떤 판단 기준 그것을 가지고 이러한 민원을 대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 번째 섹션은 정재현 후보님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신문사건 정치인이건 중립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편드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편을 들 것인가의 문제만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개발은 비대위편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은 개발보다는 찬찬히 더 개발을 늦추는 것이 올바른 방향,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조례 제정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도 그런 입장을 취하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대다수의 갈등도 결국 찾아보면 편을 들 일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편을 드는 것이 오히려 더 정치인다운 선택을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항상 선택의 기로에만 있거든요. 정치인은 조례를 찬성할 거냐 말 거냐 그리고 자방대 컨테이너 용인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걸 선택하도록 강요받는 것이 정치입니다. 실제로.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한편을 들거나 선택을 해야 하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포기하거나 눈 감거나 해야 되는 일이 되게 많습니다. 그걸 다 그렇게 고민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 누구 편을 들어야 할지 명쾌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때는 더 추진력 있게 밀어붙이는
정치를 해왔다고 자부하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입니다. 네, 다음은 목영희 후보님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현재 출마하려고 하는 저희 가성거구는 주차 쓰레기 안전 등의 다양한 난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 지역 주민과의 갈등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제가 21여 년간 지역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며 수차례 지역 주민들과의 민원 사례를 접했고 이를 함께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과거 엄미일동의 한 구역에는 항상 쓰레기가 쌓여 있어서 행인들과 인근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악취와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인해 많은 민원이 발생했는데요. 그 쓰레기는 그 이후에도 계속 그곳에 남아 있었고 결국 빌라에 거주하시는 한 분은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이사를 가는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이유를 본 저는 이를 나서서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과 함께 고민한 끝에 저희 마을에 벽화도 그리고 화단 조성도 하며 쓰레기 무단 투기 인식도 개선되었고 미관 정리도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의견도 계속 나왔습니다. 이에 부천시에서 운영하는 자원순환마을 운영사업에 지원을 했고 현재 이곳에는 마을 벽화와 화단 조성을 통해 쓰레기를 버려서는 안 되는 곳이라는 주민들의 인식을 변화시켰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단순한 예시일 수 있으나 이런 활동을 통해 크게 느낀 바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역의 문제는 지역 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일이 걸리더라도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될 때까지 구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대화하겠습니다. 특히 대책에 있어서 저도 관련 사안에 대해 배우고 공부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역량을 높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박명희 후보님. 이번 토론회에서 가장 어려운 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갈등이나 다 존재하고 늘 그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은 사례별로 케이스별로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현답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앞서 정재현 의원님이 편들기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저도 막상 들어가면 편들기를 할 수밖에 없을 상황일 겁니다. 기표를 하건 결정을 하건 간에. 근데 제가 이제껏 지내오면서 꼭 견지하고 싶었던 자세는 무엇이었냐면 선택은 어쩔 수 없이 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선택에서 낙오가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것이 선과 악의 구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즉 성공과 패배 혹은 선과 악이어서가 아니라 최선과 차선이라는 혹은 우선순위와 차순위라고 하는 것으로 이 갈등 구조를 바라보지 않으면 해결이 돼서도 너무나 많은 상처가 났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전국의 최연소 노동조합 사무국장을 했었는데요. 아남산업이라는 그룹사와 전체 교섭을 하는 대표로 들어갔었는데 그때 교섭을 지난하게 끝내고 몇 년 동안 회사가 한 말이 있어요. 노사교섭할 때 꼭 들어와야 되는 노동조합 측 대표로 박명혜를 선택한다. 노동조합 측에서도 우리 대표로 박명혜가 나갔으면 좋겠다. 노사 문제는 맞고 싸우고 굉장히 치열한 싸움을 하는 와중에 잠시 대화를 하러 가는 정말 극단의 경우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색 분자도 아닌데 양쪽에서 다 무엇인가를 요청하고 기대했다는 건 뭐냐면 싸움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적절한 지점을 찾아내는 과정과 방식에 있어서 일정하게 상식선에서 혹은 주의 주장을 하더라도 비난과 손가락질을 하지 않는 그런 교섭 방식 혹은 대화 방식이 제가 견지하려고 했던 것이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조그만 그 공영주차장 운영을 할 때 365일 새벽 2시에 열어서 10시까지 운영을 하면서 기사분들 밥을 헤매긴 적이 있는데 밥이 맛이 없다고 일하시는 분들 안에 주방으로 식판을 던지거나 숟가락을 던지거나 굉장히 폭력적인 것이 많이 드러났었습니다. 그때도 저희 남자 직원들이랑 붙으면 큰 폭력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제가 나서서 다 진압하고 양해도 구하고 싸울 건 싸우고 정말 거친
이 태풍 속에서 의원이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제가 다 옳아서가 아니었어요. 그쪽 말도 이해를 하지만 우리가 이 와중에 선택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참고 개선할 것들을 요청했던 거거든요. 작지만 저의 이런 경험을 통해서 보니 어쨌거나 갈등을 해결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은 갈등에서 선택받지 못한 혹은 낙오되어서 등 돌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가 저는 되게 주요하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오류포기 공론화위원회를 꾸렸는데 결국엔 상처가 남고 결국엔 비용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남긴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갈등 관계에 있어서는 기회비용을 충분히 제공할 자세가 있고 혹시 너무 빨리 결정해야 하거나 제가 못 본 것이 있다면 책임지는 건 사과하고 그 다음 단계를 바로 추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과 악의 구조로 가지 않게끔 꾸준히 대화하고 타협하는 자세를 견지하겠습니다. 그러나 정재현 의원처럼 너 들어가 보면 생각 다를 겁니다. 가서 준석이 해야 될 겁니다. 라고 해서 들어가서 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더라도 그런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세 분 모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상호 토론입니다. 상호 토론 하실 분. 박명희 후보님. 공약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 다 잡아먹으면 어떡하죠? 네, 박명희 후보님 18분 남았습니다. 어떻게 정재현 의원님까지 여쭙겠습니다. 그 자연인일 때랑 이제 시의원이라고 하는 공인일 때 발언과 의견을 주장하는 방식이 좀 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재현 의원님은 SNS의 선구주자 아니십니까? 근데 그렇게 대단히 공개적인 방식으로 여러 가지의 모범 사례를 많이 남긴 의정 활동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민원인과 공개적으로 SNS에서 다툼이 있거나 다른 의견들이 이렇게 갈등을 겪는 걸 보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어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의정 활동과 개인적 의견을 제출하는 SNS 활동에 대한 의견 이것들을 좀 여쭈고 싶습니다. 계속 그런 활동들이 갈등을 해결하고 봉합하는 데 도움이 됐었을까요? 우선 그런 생각을 듭니다. 뭐냐면 저는 갈등을 해소하는 것의 처음이 서로의 차이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의견의 차이를 확인하지 않고는 한 발짝도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화와 타협이란 자세가 좋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서로의 갈등에 대한 구체적 원인이나 과정은 토론을 통해서 혹은 의견을 통해서 서로 밝혀지는 과정이 분명히 전제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사실은 SNS라는 녀석은 경계선 같은 녀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자랑질을 하는 것도 두렵고요. 한편으로. 그리고 과도하게 비판하는 것도 실제로는 좋은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저희가 면접 시험 보러 간다고 취직 시험 보러 간다고 하니까 모든 주변 사람들이 그날 우리 면접이구나를 다 알았다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어지간한 언론보다 나은 소통의 도구로는 그만한 녀석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갈등을 해소하는 방식을 처음 확인하는 단계에서는 확인하는 과정에서의 토론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갈등을 해소하기 전에 다른 제3자들은 잘 모르는데 그걸 통해서 당사자 간에 되게 당혹스러운 경우가 SNS에서 벌어질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한 바도 있습니다. 의도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사당 내에서 흡연을 하는 의원을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당론과 배치된 의견을 계속해서 내는 의원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정당인의 자세인가 이런 것도 되게 고민스러운 그리고 뭐 그런 고민들이 해소되는 방식이 특히나 더욱 눈에 띄었을 겁니다. 실제로. 예, 이상입니다. 네, 더 토론하실 분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이제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홍보성 섹션입니다. 네 번째 주제는 공약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공약은 이제 당선되면 4년간 시민들의 공복으로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공개적으로 시민들께 약속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구도심 지역은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는 형편입니다. 재개발 문제, CCTV 설치 문제, 쓰레기 처리 문제, 주차장 문제, 부족한 공원 문제. 도시 형성 과정에서 제대로 계획되지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숱한 난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과 대안 마련은 우리 구도심에 살고 계신 모든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기대하는 바일 겁니다. 이 섹션에서는 후보자의 공약 모두를 다 말씀하실 수는 없을 테고 대표 공약 하나씩만 소개해 주시고 이 공약을 언제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실천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기는 예산은 얼마나 들지 가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봐도 과도한 요구라고 생각돼서 예산 문제는 거론하지 마시고 그 공약을 언제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실천해 낼 것인지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섹션은 누구부터 할 차례인가요? 박명혜 후보님부터 할 차례인가요? 네. 박명혜 후보님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양해를 구하자면 하나만 이야기를 하라고 했는데 하나만 하지 않고 그냥 저의 태도와 바램 정도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근데 제가 출사의 면에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잇는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잇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사실은 제 슬로건이 명쾌한 명예시와 함께하는 5353이에요. 뭐냐면 5개 동에 5개의 공영주차장, 5개 동에 5개의 작은 어울마당, 5개 동에 5개의 사회주택 이것을 하고 싶다는 것이 저의 공약인데 실제로 그 공약을 실현하려고 쭉 조사를 계속 했었어요. 5개 동에 공영주차장을 내겠다고 하는 건 이렇게 보면 저희 요번에 시장으로 나오신 출마하신 후보님들의 공약의 대부분 구도심 지역의 공영주차장을 넣겠다고 되어 있고 이미 2018년 예산에도 공영주차장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예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굳이 공영주차장을 다 짓겠다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시장님들께서 만들어주시면 숟가락을 살짝 얹는 전술로 가고자 합니다. 다만 고민은 뭐냐면 공영주차장을 실제로 그렇게 많이 만들 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찾아보지 않았지만 이번에 뭐를 찾아봤냐면 도대체 부천에 등록된 차량 대수가 몇 개고 공영주차장을 몇 개를 만들면 이게 해결될까? 아무리 뒤져도 차량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부천에 등록된 세대별 차량 대수를 다 뒤져보니 33만 7천 세대가 있고 자가용이 31만 대가 등록돼 있어요. 계산해보니 한 세대당 0.94대, 한 세대에 한 대씩까지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원미구에 우리 그 지역구에 다 계산을 해보니 현재 있는 이 밀집도가 어느 정도냐면 차량은 19대인데 주차장은 한 대가 있는 꼴. 물리적인 계산만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더 심각한 문제는 신도시는 아파트나 개인주택들이 있어서 일정하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역은 아파트나 개인주택이 없이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이 밀집도나 체감이 훨씬 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예산을 들여서 물리적으로 주차장을 만든다 하더라도 차량은 계속 늘어날 거니까 해결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더라.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사후에 전환을 한번 해보자고 생각한 거예요. 아까 신흥초등학교에 지하주차장 만드는 거 이제 시의원님들이 열심히 해주셨는데 그런 방식이죠. 기존에 있는 공간을 시간대별 혹은 주체를 달리해서 공유하는 것.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도
들어가서 딴 사람이 세우면 딱지 띄고 욕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주간, 야간, 거주자 우선 구역, 전통시장 마찬가지로 기존에 확보된 곳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려운 말로는 공유경제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아파트의 세대주뿐만 아니라 외부차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열어주시고 학교에도 좀 열어주셔서 안전을 담보로 하되 공간에 대한 책임을 행정이랑 시민들이 지고 이런 식으로 뭔가 물리적인 방법이 아닌 것을 고민을 같이 하지 않으면 도저히 물리적으로 예산 투입이 된다고 하도 어렵다 이런 고민이 하나 있고요. 이제 동별로 작은 어울마당을 좀 해보고 싶다고 생각해서 쭉 조사를 했었는데 이미 역곡에는 문화체육센터 걸린 어울마당이라고 하는 게 예산과 지부가 부지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살고 있던 강남시장 일대 거기는 도서관도 없고 복지관도 없고 굉장히 이제 힘든 곳이었는데 어머니들이나 학생들을 만나면 다들 뭔가 커뮤니티 공간, 안전하게 모일 수 있는 공간들을 요구해요. 그래서 확인해보니 부천에는 시립도서관이 11개가 있는데 우리 지역구에는 3개나 있고 작은 도서관들이 부천에 73개가 있는데 우리 선거구에 8개가 있는데 안타까운 건 이 73개가 있기는 하나 매년 평가를 해서 지원하는 건 반텀, 살아남는 건 또 반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인프라는 민간인들이 이렇게 깔아놓은 게 많은데 지속가능 유지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들여서 어울마당이나 이런 인프라를 까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지역의 자원들과 공간들을 활용해서 내용을 채워주는데 행정이 좀 더 예산을 배치하면 어떨까. 그래서 지난 도서 사업 쪽에서는 순환사설을 해서 작은 도서관들에 배치를 했죠. 평승합수센터나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각종의 사업들을 지역의 민간들이 하고 있는 각종 커뮤니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사업비 중심이고 단타적이라 인건비 비중을 다 민간인들이 떠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 공간이나 도서관들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서 내용을 채우는 방식으로 이것도 전환을 하면 설치비보다는 훨씬 많이 절약이 되면서 이제 체감할 수 있는 건 더 좋겠다 이런 거고요. 사회주택을 다 이제 지역마다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청년주택, 사회주택, 노년주택 해서 시장 후보님들이 또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기서 숟가락을 살짝만 얻고 이제 사회주택을 하고 싶은데 우리 제가 살고 있는 지역구에서 주요하게 본 게 뭐냐면 인구 추이는 다 아시잖아요. 아동인구가 감소하고 고령인구가 늘어나는 것까지는 상식인데 거기에 가구 수의 변화를 한번 봐봤어요. 1인 가구가 2000년 대비로 2016년까지 현저히 늘어납니다. 이건 뭐냐면 18세 이상이 되면 분리해서 이만큼 나간다는 소리거든요. 65세 이상 가구를 보세요. 이것도 굉장히 많은데 실태조사의 현황을 보면 이만큼 고정 인구가 분절돼서 이제는 나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택 문제가 심각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지형의 변화와 현안을 볼 때 대상별로 특화된 청년주택도 좋고 다 좋은데 이런 성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안정적으로 공급할래 이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구도심 지역이라 엎고 다시 짓고 이런 데 비용이 많이 들고 LH나 시에서 하는 것처럼 행복주택은 묘연하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걸 찾아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 5년간 임대주택 24만 가구를 찾아내서 재임대를 해주는 거예요. 청년한테 8만, 특히 고시원 쪽에 리모델링을 해서 세를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서울시 사례들도 많고 지역에서 하는 사례들이 많은데 우리도 주택을 새로 짓는다는 개념보다는 이제 있는 주택들을 재전대를 한다거나 저렴하게 임대를 줘서 안정적 주거권을 확보하는 문제 이렇게 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행정에 있어서 혹시 시간 몇 분 남았습니까? 네? 행정에 있어서는 두 가지 축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여성 친화 도시, 고령 친화 도시, 아동 친화 도시라고 하고 뭐 공정무역 도시 엄청나게 많은 타이틀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민간도 행정도 계속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것들을 다 털털 털어서 다시 한번 보았어요. 예를 들면 아동 친화 도시의 핵심이 뭘까? 유니세프의 아동 기본권이거든요. 고령 친화 도시의 핵심이 뭐냐? WTO의 그 보건복지부 세계보건기구의 기본권이에요. 그리고 여성 친화 도시 성평등을 기본으로 깔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모든 것을 대상별 특성화하는 게 아니라 아예 기본권이나 인권의 존엄성이 있는 도시, 평등, 모든 성을 초월한 평등을 지향하는 도시, 안전한 도시, 이런 타이틀 안에 대상들을 집어넣고 행정과 민간이 협치할 수 있는 걸 찾는, 그래서 가로로 쭉 되어 있는 걸 C줄로 다시 엮어서 행정과 민원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 정재원 의원님과 다른 후보님들의 공약을 보니 아동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칭찬할 만한 거고 좋은 건데 이미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것도 많고 확대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역은 기존의 의원님들께서 하셨으니 저는 기존의 행정이 잘 보지 못한 부분을 좀 보고자 합니다. 뭐냐면 학교 밖에 있는 친구들, 가정 밖에 있는 분들은 통계조차 잡히지 않아요. 그리고 니트라고 해서 취업을 해야 할 적정 나이에 집에 있어서 취업 인구로도 잡히지 않아요. 어떤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이렇게 수많은 존재하는 존재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런데 부천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학교 밖,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긴급 지원을 하고 밥을 나누고 뭔가 할 수 있도록 모인 청개구리 밥차라는 곳이 네 곳이 곳곳에 있기도 하고 쉼터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단위들이 있는데 다 민간이 돈도 내고 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행정이나 법 테두리 밖에 있는 이 존재들을 찾아내서 뭔가 행정들이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거를 꼭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런 같은 맥락에서 아직 우리가 행정에서 잘 케어하지 못하는 분야가 있는데 이것도 기본권의 관점이에요. 예를 들면 적정기에 빈곤, 건강, 성차별 등으로 인해서 글씨를 배우지 못하는 분들은 생활을 굉장히 하기가 어려워서 문해교육을 하고 있는데 문해 관련한 기본 조례가 저희가 없고요. 또 연구자가 없이 돌아가셔서 그냥 방치되는 분들을 위해서 공영장례 조례 이런 것들을 만들고 결식우려 아동들이 학교가 밥을 먹고 집에 들어가면 밥을 먹을 데가 없어서 편의점 카드로 먹는데 이런 어쨌든 복지 영역으로도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서울시나 혹은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조례들을 쭉 검토해서 제도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정재현 후보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공약 이번에는 5개만 하려고 하는데 5개만 하고 놀겠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원미동 저쪽 원미 이동에 있는 신곡천 공영 2주차장 거기가 50년 정도 되죠. 주차장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50년 정도 되면 50대 되거든요. 50억 들었어요. 한 면당 1억짜리. 그러니까 매입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사유지를 매입하는 경우 한 면당 1억, 또 지하로 파면 한 면당 5천만 원 이렇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사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하겠다 이건 가능한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나마 좀 중앙정부 예산이 나오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 시장이거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경희 후보님과도 여러 번 고민하고 학부모의 반발을 어떻게 설득할 거냐 뭐 이런 고민도 있지만
북초등학교 지하 1층을 주차장으로 만드는 데는 한 6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2층까지 지하 주차장을 만들면 110억 정도, 그러니까 한 170억 정도면 북초등학교 전체 교사 전체를 운동장 지하를 파면서 전체 1층에는 차가 한 대도 안 다니게 아주 안전한 학교로 만들면서 지하 주차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미동 일대의 획기적 전환은 이룰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곳은 두산 아파트와 서광사 가는 사이 풍림 아파트 쪽까지 있는 단절 토지, 혹은 거기는 매입해서 수영장이나 혹은 주차장 플러스 수영장 등으로 하면 원미동에 있는 북초나 원미초 아이들이, 혹은 또 뭐 부일초 아이들이 수영하러 저쪽 뭐 서광사에 가거나 이러지 않아도 될 만큼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차 문제가 실제로는 굉장히 심각한데 해결책이 그닥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박명희 후보가 얘기했던 공유 주차장은 이미 부천시가 여러 곳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북중도 시행을 했고요, 신흥초등학교도 시행을 했고, 그리고 그 부흥시장과 풍림아파트는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래저래 논의가 좀 진척되고 있음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주차 문제 하나만도 이렇게 복잡하게 꼬여 있습니다. 원미시장 주차장도 지금 상인의 자리 건물에 그냥 같이 주차장을 만들자 뭐 이렇게 얘기는 건네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상상시장 주차장은 그 수영장 들어오는 파랑새 유치원 부지에 한 층을 상상시장으로 쓰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해둔 상태고요. 그리고 뭐 전통시장 중에 강남시장 주차장은 이미 예산이 서서 지금은 서로 저기하는 중이고요. 협상해서 매입하는 중이고, 뭐 이런 진행 과정들이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실은 친환경 무상급식, 친환경 의무급식을 저희가 시가 표방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GMO나 이런 건 굉장히 고등학교는 아예 뭐 거의 진행이 안 되다시피 하고 넌지역으로 보이는데, 그리고 중학교도 행정편이나 각종 행정의 꼬임 때문에 좀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제가 도담초등학교 학교 운영위원장 시절에 친환경 급식으로 전국 대상을 먹어서 3천만 원인가 상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학교가.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좀 살려서 꼭 친환경 무상급식의 질을 한국에서 가장 좋은 밥을 먹이는 아이들로 부천 아이들을 키워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어린이 장난감 이동도서관은 이미 여수시에서 시행하고 있어서 큰 돈 안 들이고 한 1억, 한 5, 6천의 여수를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2억 정도만 투입하면 장난감처럼 이렇게 아이들이 잠깐 쓰고 버리는, 뭐 잠깐 쓰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그렇게 관에서 직접 개입해서 서로 교환해 쓰거나 이런 것들 좀 만들어 보려 생각합니다. 제가 아마 민원을 가장 많이 처리하는 것 같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다른 분들이 훨씬 더 민원을 잘 처리하고 오래 처리하고 뭐 깔끔하게 처리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SNS에 올려서 제가 했다고 자랑질을 좀 하는 편이고요. 다른 분들은 하고도 자랑을 안 하셔서 그런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의원들의 수준들이 높아서 이렇게 시장 후보도 여러 명 있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보기엔 부천시의원 잘 뽑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잘 뽑힌 만큼 열심히 일해서 다시 뽑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모경희 후보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대표 공약 중에 하나를 쓰레기 문제 없는 마을 만들기로 하려고 합니다. 네, 처음에 토론의 주제 예시로 말씀드렸듯이 저희 쓰레기 처리 문제는 우리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을 활동을 하면서 쓰레기와 관련된 민원들을 수없이 접했고 앞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자원순환 운영 사업을 진행해서 이를 해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전신주 커브 부착이라든지 벽화 그리기, 화단 조성 등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던 정책은 지역을 확대 시행하여 쓰레기 문제로 고통받지 않는 저희 지역구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을 시행하였음에도 변화가 부족한 지역은 주민들과 함께 마을 캠페인 등 공청회를 진행하여 저희 주민들의 인식 변화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오늘 마지막 상호 토론이 있겠습니다. 다른 후보에게 질문하실 후보님 계십니까?
네, 박명희 후보님. 사실은 아니, 박명희 후보님께 제가 발언 좀 드렸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아, 그만하겠습니다. 아니 저희는 시작이라 멋몰라서 이렇게 저렇게 다짐을 많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녹화가 되니까 나중에 증거로 공격당할까 봐 지금 잘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정재현 저기 후보님. 저희들 모두 발언 있죠. 마지막 마무리 발언 있나요? 네, 마무리 인사겠습니다. 네. 그러면 안 상호 하겠습니다. 토론은 네, 상호 토론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4개의 섹션으로 진행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보당 1분씩만 드리겠습니다. 부천 시민들과 가선거구 유권자들에게 마무리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인사는 정재현 후보님부터 해주십시오. 여기 김경엽 국회의원이 경기도 공관위원이신데요. 그날 마침 안 오셨더라고요. 저희들이라서 안 오셨는데 거기 공관위원장님 하시는 윤호중 국회의원이 이렇게 붙더라고요. 혹시 경선에서 1등 하면 나발하실 거예요? 1등 하더라도 나발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이 약속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래서 혹시 경선하실 일이 있으면 두 분이 알아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 후보가 가번 받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력이 좋으신 분들이 나번에 배치돼서 전체 선거를 이길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주시면 열심히 해서 민주당의 승리로 부천 시의원 28명 중에 지난번 16명이었으니까 이번에는 20명 가차이 의원들과 함께 여당다운 힘을 보여주면서 집행력 있게 시의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경희 후보님 마무리 인사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껏 단순한 봉사로 시작했던 활동이 조금씩 마을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며 자신감과 함께 욕심이 생겼습니다. 마을에 대한 착한 욕심, 그리고 저희 원미 지역으로 커져나갔습니다. 욕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원미 권역에 대한 책임으로 시의원으로 봉사하고 싶다는 꿈으로 번졌습니다. 주민 편에 서는 게 아닌 제가 주민으로 의정 활동에 있어서도 주민의 생각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대안을 가지고 책임지는 그런 동네 살림꾼이 되고 싶습니다. 오경이 자신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명희 후보님 마지막 마무리 인사해 주십시오. 예, 저도 호기롭게 1등을 하더라도 낙원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만큼 자신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초선이고 가진 재산이 많이 없어서 이든 뭐 가번이든 나번이든 주어진 만큼 6.13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뿔이 있으면 이가 없다는 옛말이 있는데요. 제가 부족한 게 많으면 다른 분들로 채워서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세 분의 발언을 모두 마쳤습니다. 세 분에게 수고하셨다고, 그리고 힘내시라고 같이 큰 함성과 반어로 시민 여러분, 오늘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토론회 가장 정말 모범적인 분들은 여기 토론에 참여하신 세 분의 후보들이 아니라 이 자리에 이 세 분의 토론을 정말 집중력 있게 지켜보신 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모범적으로 지켜봐 주셔서 오늘의 토론에 한층 더 빛난 것. 부천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고용한 시의원들이 모든 주민들의 마음을 다 충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가치를 4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그리고 그럴 능력이 있는 분들인지 살펴보는 것은 정말 소중한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헛된 언어의 유의가 아니라 말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민주주의, 이 언어의 교감, 설득의 미학을 통해서 바로 의회 연단이 바로 민주주의의 광장임을 정말 체감하는 것일 겁니다. 의원은
말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의 성찬이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의회입니다. 그러나 결코 말은 화려함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진정성에 가치가 있음을 우리는 많은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에게 확고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말의 진정성, 실천력 거기에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오는 6월 13일 진실한 언어로 민주주의의 꽃을 피울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누가 될 것인지 이 토론회를 계기로 잘 가려주셨으면 합니다. 내일은 부천시의회 의원선거 나선거구와 경기도 의원 2선거구의 토론회가 있습니다. 각각 3시와 5시에 있습니다. 내일 또 우리 전 세계에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시청하시는 세계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부천 시민 여러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잠깐 제안이 왔습니다. 우리 후보님들이 시간을 너무 잘 지켜주셔서 혹시 우리 플로어에서 딱 하나씩의 질문만 받아도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가볍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플로어에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네. 예, 질문해 주십시오. 우리 정기현 의원님은 정말 그 의회 활동도 잘하시고 그래서 좀 더 자신감 있게 가본 아주 나보도 된다. 그래서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학원도 가능합니다. 학원요? 3명 뽑는데 학원은 어떠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당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굉장히 사회자가 당황할 정도의 아주 공격적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좀 지켜보셨는데 어떻습니까? 민주당 예비 후보들 할만합니까? 예, 잘하죠? 예, 실력이 있죠? 예, 잘할 것 같죠? 예, 아무튼 좀 그 첫 시도이긴 한데 그래도 역시 우리 이 사회를 맡아서 진행한 서원성 의원도 아주 진행을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주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그래도 토론에 임하고 정말 아주 또 딱 보니까 누가 준비가 좀 많이 돼 있구나 이런 것도 좀 보일 것 같은데요.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얘기했듯이 말의 유의가 아니라 진정성 그리고 실천력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그런 면들까지 다 참조해서 우리 당원들과 유권자께서 판단을 해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그래도 끝까지 자리 지켜서 이렇게 열성적으로 청취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우리 당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토론회는 모두 마치는데요. 잠깐만요. 그런데 오늘 경기도지사 준비하시는 3분 후보 진영에서 오셨으니까 30초씩 잠깐 인사하는 그런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정구 의원님 마이크 좀 전해 주십시오. 토론회 잘 봤습니다. 저는 양기대 경기도지사 예비 후보의 배우자입니다. 경기도에서 30년간 저도 교사 생활하면서 국어과라서 학생들하고 토론을 많이 해왔었는데 이렇게 부천에서 시의원 후보님들이 토론한다고 하길래 도대체 시의원님들은 어떻게 토론을 할까? 우리 광명은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부천을 보면서 부럽다는 생각도 들고 참신하다는 생각도 들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남편 양기대 후보도 이러한 토론 문화가 많이 활성화되어야 또 많은 정책을 도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즐겁게 볼 수 있었고 우리 원미 갑지구에 대해서 저도 한번 들으면서 생각을 하게 된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부천을 담당하고 있는 김정민이라고 합니다. 인사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부천을 13번째 왔습니다. 여러분 원미갑 임시대의원회 때도 왔었고요. 오늘 와서 보니까 너무 마음이 찡하고 감명 깊었습니다. 이 31개 시군구 어느 지역에서도 이런 토론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여기 와보고 우리 김경엽 의원 존경합니다. 여러분 우리 6.13 지방선거 건승하시고 우리 이재명 후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 응원해 주신 우리 당원동지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사진 촬영을 좀 하겠습니다. 씨가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으며 국내 40여 개의 특급 호텔과 백화점, 면세점 등에서 차별화된 고급 김치의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세계인의 식탁에 공급하는 그날까지 한성식품의 영혼을 담은 가치 경영은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기술 혁신을 통한 완벽한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성신공업 주식회사. 어디에 있어도 성신공업의 기술력은 빛이 납니다. 고객사의 성공을 위해 새로운 미래를 창출하는 기업. 성신공업 주식회사. 연기나고 냄새나고 기름튀고 타기까지. 아직도 이런 불판을 사용하세요? 스팀 직화구이 불판 썬그릴이면 이러한 불편을 모두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탄 고기를 드신다고요? 생선을 구울 때 기름을 바르신다고요? 자체 기술력으로 제작한 스팀 직화구이 불판의 혁명 썬그릴은 타지 않고 연기 발생 없고 모든 요리가 가능한 만능 불판입니다. 본체에 물만 부으면 아무리 오랜 시간을 구워도 불판은 그대로. 타지 않고 연기 없고 기름튀고 냄새 걱정 없는 스팀 직화구이 만능 불판 썬그릴로 육질이 살아있는 부드러운 고기 맛을 즐기세요. 문의 및 구입처 032-516-2168. 그리고 생과일 주스는 물론 차별화된 눈꽃 빙수와 아이스크림을 자신있게 선보입니다. 고급 커피점의 베스코, 고급 브런치의 베스코, 최고의 고객 만족도 베스코. 실속 있는 가격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 상담 문의 010-5216-7284. 단순한 시공회사로서의 사업 기반 확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자연 친화적 첨단 공법으로 주거 공간을 만들어가는 종합 건설 회사 웅진건설. 웅진건설은 고객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웅진건설은 고객 감동을 실현합니다.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기업 웅진건설.
다단 명실은요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 연출을 빨리빨리 해드리니까요 저희 다단 명실 많이